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임명을 제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안 됐다며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성남FC에 50억여 원을 후원했던 두산건설 등 20곳에 대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 지하철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경찰이 보복살인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스토킹 방지법의 제도 보완을 법무부에 지시했습니다. 태풍 남마돌이 북상하면서 제주와 영남 해안은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오는 일요일 밤부터 제주도와 남해안에 강한 비바람이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독감 유행주의보가 3년 만에 발령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주 독감 의심 환자가 유행 기준을 초과했다며 오늘부터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오늘부터 또 오릅니다.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8월 코픽스가 3%에 육박하며 9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저금리 때 대출로 집을 산 대출자 부담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원석 검찰총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제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정부 구성이 많이 늦어진다는 지적도 있고 인사청문회에서 두 후보에 대한 자질과 역량을 국민이 판단했을 걸로 생각한다고 임명 이유를 설명하며 오전에 임명장을 수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두 후보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오늘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지만 재송부는 이뤄지지 않았고 경과보고서 없이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두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 정치권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결격 사유가 없다고 했고 민주당은 국회를 무시한 전략이라고 맹변했습니다. 여야는 일부 법안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박기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일단 두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 여야 반응 전해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원석 검찰총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 여야는 엇갈린 입장을 내놨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박정하 대변인은 심각한 결격 사유가 없음에도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것은 국정 발목 잡기에 불과하다며 윤 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특히 국정 공백이 장기화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면서 야당도 불필요한 정쟁으로 국민을 피로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무시 전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검찰을 이용한 사정정국 돌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를 완성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야당의 지적을 무시하고 잘못된 인사를 강행하는 모습이 되풀이됐다며 인사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야가 법안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어떤 법안들이 있습니까? 네, 민주당은 어제 농해수위 소위에서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데 이어 오늘은 전북에서 최고위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중요 법안 처리에 여야가 어디 있느냐며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주곡 가격 유지를 위한 이런 활동에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거야말로 속도전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서 주어진 권한을 최대치로 행사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불법 날치기를 했다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비판을 피하기 위한 술수를 부리지 말라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 등을 포함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가능성까지 꺼내들었습니다.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에 의한 일방적인 국회 운영에는 절대 저희들이 응할 수가 없습니다. 협조할 수도 없습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 처리를 할 경우에 대통령께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 원내대표 선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힌 뒤 후임 선출을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이용호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주호영 의원을 단독 추대하는 방안은 사실상 물 건너갔는데요. 이 의원은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경쟁을 통해 당을 건강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단독 추대하는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며 원내대표 선출에 대해 윤심은 특별히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윤심이 어디 있느냐며 의원들의 뜻에 따라 결정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롯이 의원님들의 판단의 결과로 그 원내대표는 선출되는 것이니까 굉장히 존중해야 될 부분입니다. 복수의 후보가 등록을 하면 단 경선을 하는 거고 후보가 한 사람이 나와도 거기서 총위를 물어야 됩니다. 이 의원에 이어 조혜진, 박대출 의원 등도 출마를 거듭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추대론이 나왔던 주호영 의원이 직접 경쟁에 뛰어들지도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은 내일까지 후보 등록을 마치고 오는 19일 의원총회를 통해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견입니다. 제14호 태풍 남마돌이 북상하면서 제주도와 영남 해안이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다음 주 월요일쯤 일본 규슈 북부에 상륙한 뒤 일본 열도를 따라 북동진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와 영남 해안은 태풍 직접 영향권에 들어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오후까지 강한 비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제주도에 초속 20에서 30m의 강풍이 불고 영남 해안에는 최고 120mm의 호우와 함께 초속 30m의 돌풍이 불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주도 해안에는 폭풍 해일이, 남해안과 동해안에는 파도가 방파제를 넘는 월파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태풍 흰남노로 인한 피해가 채 복구되지 않은 지역에 태풍 남마돌의 영향이 가장 커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계획적으로 신당역 영무원을 살해한 30대 남성 전모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이전부터 피해 여성은 전 씨로부터 350여 차례에 걸쳐 스토킹을 당하고 불법 영상물로 협박까지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번 기각된 적도 있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성훈 기자. 네, 사회일보입니다. 네, 영장 실질 심사 언제 열립니까? 네, 경찰이 전모 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오늘 오후 3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립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거로 보입니다. 전 씨는 지난 14일 밤 9시쯤 신당역 영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국과수는 흉기에 찔린 목 부위 상처가 사망 원인이 됐을 거로 판단했습니다. 전 씨는 피해자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는데요. 전 씨는 피해자를 불법 촬영하고 협박한 혐의와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말 피해자가 촬영물로 협박을 당하면서 고소했고 경찰은 전 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선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피해자에게 350여 차례에 걸쳐 만나달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시엔 스토킹 방지법이 없어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정보 유통 금지 조항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그 뒤로도 전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20여 차례에 걸쳐 연락을 취해 스토킹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그러나 스토킹 혐의와 관련해선 별도의 구속영장 신청은 없었습니다. 결국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 전 씨는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피해자의 신고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원한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전 씨가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속속 드러났죠. 네, 전 씨는 지난해 10월 입건되면서 직위 해제된 상태였는데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피해자의 바뀐 근무지와 근무 일자 등을 알아냈습니다. 그런 뒤 신당역으로 찾아가 1시간 10분가량을 머무르며 피해자를 기다렸습니다. 피해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자 뒤따라가 미리 준비해온 흉기를 휘둘렀는데 당시 일회용 위생모를 쓰고 있었습니다. 또 이동 과정에서도 일회용 승차권을 이용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혹여나 이동 기록이나 머리카락 등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사전에 계획한 거로 보입니다. 전 씨는 오랜 기간 범행을 준비해왔다고 경찰에 준비했습니다. 이미 피해자의 신변 보호 조치 기간은 끝나 연계 순찰이나 스마트워치 등의 착용 등 안전 조치는 없던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전 씨의 진술을 토대로 보복성 여부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보복 혐의가 확인되면 특가법상 보복범죄로 혐의가 적용돼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신당역에서 벌어진 영무원 살해 사건이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이런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법무부의 스토킹 방지법 보완을 지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출근길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신당역 영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 이 보도가 우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스토킹 방지법을 제정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출장 떠나기 전에 법무부로 하여금 이 제도를 더 보완해서 이러한 범죄가 발부딪힐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얼마 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하려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보강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추가 범행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하는 모습을 보고 우려를 나타낸 시민들이 많았는데 추가 범행 정황이 드러났다고요? 네, 지난 7일 경기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귀가 중인 10대 여학생을 엘리베이터에서 흉기로 위협해 납치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남성이 도망치거나 또다시 피해자를 위협하고 해칠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남성과 피해자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다는 점 등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경찰은 남성이 성범죄를 위해 납치를 시도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구속영장 재신청을 위한 보강조사를 벌여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남성 체포 당시 확보한 휴대전화에서 추가 범행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남성이 휴대전화에서 무언가를 지운 흔적을 포착해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에 주력해왔습니다. 남성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건 기존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와는 별개 혐의와 관련된 거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중으로 정식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또 조만간 남성을 다시 불러 이 포렌식 결과물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 등을 확인할 거로 보입니다. 다만 구속영장 재신청은 새로 드러난 범행 정황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뒤 다음 주쯤 이뤄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성남FC 후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두산건설과 성남FC 사무실, 성남시청 등 20곳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로부터 이재명 대표의 뇌물 관련 혐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의 보완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지 사흘 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네, 서일부입니다. 네,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 대해 대규모 압수수색에 나섰다고요? 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오늘 오전부터 성남FC 후원 의혹과 관련한 장소 20곳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성남시청과 성남FC 사무실, 두산건설 본사 등 핵심 기관에 더해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던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등 의혹 관련자들의 자택도 일부 포함됐습니다.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과 성남FC 사무실, 두산건설 본사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경찰은 검찰의 요구에 따라 보완 수사를 진행하던 지난 5월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잇따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압수수색 결과 등을 토대로 경찰은 지난 13일 당시 성남시장이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뇌물 관련 혐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의 보완 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지난 2015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성남시가 두산건설 소유 부지의 용도를 변경해주고 기부채납 면적을 축소해준 것과 두산그룹이 성남FC에 후원한 50억여 원 사이 대가성이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대표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또 두산건설 전 대표 이모 씨에게는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넘겨받은 검찰이 사흘 만에 대대적인 강제 수사에 돌입하면서 검찰 수사에도 본격적인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사를 둘러싼 논란도 쉽게 가라앉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이번 의혹은 지난해 경찰이 한 차례 불송치 결정을 내린 뒤 검찰 내 의견 충돌로 또 한 번 파문이 일었던 데다 검찰 요구에 따라 보완 수사를 진행한 경찰이 1년 전 내린 결론을 스스로 뒤집으면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YTN 송재입니다. 국내에서 3년 만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코로나19의 비상이 아닌 일상 대응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현아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네, 코로나19와 독감 동시 유행 경고 등이 켜졌습니다. 이제는 비상 대응 체계를 끝내자는 제안도 나왔다고요. 네,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의 발언인데요. 어제 거브럴수스 WHO 사무총장의 말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끝이 다가오고 있으니 이후를 준비하자는 건데 정 위원장은 먼저 코로나19가 종식된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11월 말쯤 코로나19 재유행, 7차 유행이 찾아오는 건 불가피하기 때문에 지금의 방역 기조가 흐트러져서는 안 되지만 6차 재유행에 잘 대응한 만큼 이제는 약 6개월 뒤로 예상되는 비상 대응 체계 이후에 일상 체계로의 전환 논의를 시작하자며 제안을 좀 더 구체화한 겁니다. 앞서 이기일 중대본 1 총괄조정관도 거리두기를 시행했던 5차 유행 때보다 확진자와 사망자가 눈에 띄게 줄고 치명률도 0.11%로 OECD 평균 0.79%보다 7배 넘게 낮다며 이번 6차 유행은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도 코로나 유행에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만 1,874명으로 전주 대비 17,000여 명 감소했고 위중증 환자는 다시 5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사망자는 60명입니다. 확진자가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독감 환자가 늘면서 2019년 이후 3년 만에 인플루엔자 주의보가 발령됐는데요. 독감 유행 경고등이 켜지면서 코로나19와 동시 유행 가능성은 더 커졌지만 방역 당국은 독감은 백신과 치료제가 모두 있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면서 다만 고위험군에겐 분명히 더 위험하기 때문에 반드시 독감 백신을 접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독감 대응 계획 시행을 위한 준비 상황을 집중 점검합니다. 또 국산 1호 백신인 스카이코비언 백신의 접종 범위도 3, 4차 접종까지 확대하고 19일부터 예약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김연아입니다. 높은 환율에 따라 수입 물가도 오르고 있습니다. 국내 물가 상승이 당초 정점으로 예상했던 다음 달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올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6%대를 뚫었던 물가, 언제가 정점일지 예측은 조금 엇갈립니다. 정부는 늦어도 다음 달엔 정점을 찍고 상승세가 진정될 거란 전망을 거듭하지만 늦어도 10월 경에는 소비자 물가가 정점을 찍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후로는 소폭이나마 서서히 좀 안정화 기조를. 비슷한 의견을 냈던 한국은행은 최근 물가 정점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일상 회복에 외식이나 여가 수요가 갈수록 늘며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는 가운데 특히 환율이 하반기 물가의 불안 요인으로 떠올랐습니다. 환율이 지금 올라가 있는 국면을 우려하고 있는 것은 가장 큰 원인은 환율의 수준 자체라기보다는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물가 상승 압력. 올해 하반기에 물가가 정점을 찍어도 당분간 5%대 고물가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한 번 오르면 거의 떨어지지 않는 먹거리 가격이 심상치 않은데 라면과 같은 가공식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며 조만간 외식비 부담이 더욱 커지게 생겼습니다. 재료비 부담이랑 인건비 부담을 감안해서 이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요. 실질 소득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서 힘드시겠지만 이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기와 가스와 같은 공공요금 인상도 남아있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라 석유와 같은 원자재 가격이 다시 뛸 수도 있습니다. 물가 정점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정점 이후에도 부담은 여전할 거란 암울한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오뚜기가 다음 달 10일부터 라면 제품의 가격을 평균 11%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기준으로 진라면은 620원에서 716원으로, 진비빔면은 970원에서 1,070원으로 각각 오릅니다. 또 진짬뽕은 1,620원으로, 컵누들은 1,380원으로 인상됩니다. 오뚜기 관계자는 원재료값 상승에 고환율이 지속하는 등 비용 증가로 가격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추 가격이 한 달 전보다 2배나 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를 보면 배추 도매 가격은 10kg에 34,240원으로 1년 전보다 2.3배, 한 달 전보다는 2배가량 올랐습니다. 최근 비가 많이 오면서 배추 작황이 부진해 공급량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미국 측과 잇따라 접촉하는 가운데 이번 주에 양국의 실무 협의가 열립니다. 그동안 우리 측의 우려와 불만을 계속 전달하긴 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의회를 방문한 조현동 외교 1차관은 민주당과 공화당 하원 의원을 각각 만났습니다. 여기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우리 우려를 전달했는데 여야 간 기류 차이는 있었지만 양쪽 모두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법안 수정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나름의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답도 들었습니다. 공화당은 기본적으로 그 IRA 법안에 반대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죠.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또 고민하고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조 차관은 특히 2, 3일 내에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협의할 한미 정부 간 과장급 실무 협의를 화상회의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의 의견 전달이 아닌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가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가 미국 측 키를 잡기로 해 범정부 차원의 논의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NSC가 나름대로 주도해서 미국 내 범정부 차원의 검토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설리번 NSC 보좌관과 국무부 웬디 셔먼 부장관 모두 한국 정부의 전기차 차별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점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 한 달여 만에 한미 간 실무 협의가 열리게 됐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인 법안 수정까지 논의되진 못하겠지만 우리 기업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어떤 구체적 대책이 논의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 간식으로 불리는 초코파이와 라면 가격마저 10% 넘게 올랐습니다. 이번 가격 인상 이유 그리고 소비자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김영준 경제 전문 작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가 작가님 모신 이유를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어떤 일 하시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경제와 이제 소비자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소비 현상에 관해서 이제 글을 쓰고 있고요. 그거에 관해서 이제 뭐 유튜브 채널에서 나가서 또 이제 영상을 지금 찍고 이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오늘의 이야기를 잘 풀어주실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코파이와 라면 이야기를 해볼 텐데 어제 둘 다 가격이 올랐어요. 먼저 네, 그렇죠. 초코파이 같은 경우에는 9년 만의 인상이었다고요. 네. 이제 이게 초코파이가 이제 가격이 이제 지금 아마 대부분의 지금 저희 세대들은 아마 이제 100원 혹은 200원으로 개당 200원으로 기억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74년에 초코파이가 처음 등장했을 때 50원의 가격으로 이제 처음 등장했었는데요. 이때 당시 초코파이의 무게가 48g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인 76년에 100원으로 두 배 인상을 하면서 양을 늘렸어요. 62g으로. 이렇게 100원으로 해서 20년 동안 유지가 되다가 96년에 이제 드디어 150원을 올리는데 20년 동안 가격을 변동을 안 시켰으니까 양을 천천히 조금씩 줄여 나갔던 거죠. 그렇게 쭉 줄여 나가다가 이제 다시 또 계속 이제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2013년 들어서 이제 저희가 아는 이제 소매가 기준으로 해서 400원 그리고 35g까지 이제 초코파이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2015년에 다시 한번 이제 그때 당시 오리온이 또 이제 변경을 가해서 가격은 그대로 두고 초코파이 중량을 39g, 지금 현재의 39g으로 늘리는 변화를 가했습니다. 현재까지 이런 가격 변화와 뭐 크게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그 오리온 측이 이번에 가격을 올리면서 했던 얘기가 좀 좋아지면 증량하거나 가격을 낮추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아무래도 오리온도 이제 초코파이가 가지는 상징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렇죠. 오리온 하면 대부분 아마 초코파이를 먼저 떠오르실 거고 그런 이제 파이류 과자 중에서는 아마 대표적으로
모두 이제 오리온의 초코파이를 떠올리실 테니까요. 네. 굉장히 이제 상징성이 큰 상품입니다. 뭐 국민 간식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니까요. 이게 처음에 출시가 됐을 때부터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나요? 예, 그렇죠. 이제 이 오리온 초코파이 자체는요. 이제 개발 비하에 따르면은 미국으로 건너갔던 이제 오리온 이제 개발 이제 직원들이 네. 일단 남부 지역에 있는 문파이라는 음식을 먹어봤어요. 문파이라는 과자가 있는데 문파이가 사실 초코파이랑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문파이를 우유랑 같이 먹으기엔 너무 맛있으니까 이걸 국내에서 생산해서 팔면 잘 팔리겠다. 그렇게 해서 생산한 게 초코파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때 국내에서는 처음 보는 유형의 과자였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과자라면 그냥 뭐 스낵이나 그냥 쿠키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은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쿠키에다가 마시멜로를 넣고 거기다 초코를 끼얹은 과자는 그때 당시에는 없는 정말 혁신적인 과자였으니까요. 그 초창기 출시될 때와 형태가 지금 비슷합니까? 거의 똑같나요? 형태 자체는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크기가 좀 줄어들고 레시피에서 조금씩 변형이 있는 거는 사실이죠. 거의 비슷하고. 글쎄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초코파이 하면은 군대가 떠오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뭐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초코파이가 등장했을 초창기 때는 이게 고급 과자였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사실 큰 영향을 끼친 거라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군대에 가서면 군대 정식 보급품으로 초코파이를 주는 건 아니고 보통 종교 행사를 가면 주잖아요. 교회 가면 주죠. 네, 종교 행사를 가기면 주는데 그때 당시 기준으로 고급스러운 과자이면서도 군인들은 이제 군용 용품이 아니고 사회에서 파는 것들을 좋아하니까 유인책으로 초코파이만한 게 없었던 거죠. 그렇구나. 이게 어떻든 판매량에 좀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모두 초코파이를 먹어왔으니까 거기서 이제 초코파이를 먹어온 경험 때문에 쌓여서 거기서 그거 초코파이를 계속 사회에서 소비하게 되는 것도 있을 거고요. 아마 그런 효과는 다 있을 겁니다. 예, 초코파이가 이렇게 인기를 끌면서 대항마로 등장한 간식들도 꽤 많잖아요. 아, 그렇죠. 초코파이에 그 도전했던 그런 간식들과의 어떤 대결 결과가 어떻습니까? 일단 아무래도 초코파이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형태의 과자 중에서는 특히 이제 그 사이에다 뭔가를 끼운 이제 그런 과자 중에서는 초코파이가 원조다 보니까 현재도 초코파이는 국내 시장에서 1위인데요. 다만 이제 이 시장을 이제 뚫기 위해서 다양한 경쟁사들이 다양한 제품을 많이 개발했죠. 대표적인 게 아마 초코파이와 함께 떠올리실 게 OS나 몽쉘 같은 거를 떠올리실 거예요. 재밌는 게 이 두 과자가 초코파이와는 좀 다른 방향으로 차별화를 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대표적인 게 OS죠. OS는 상품 컨셉 자체가요. 초코파이는 정반대입니다. 동그란 대신 사각형이고요. 초코파이는 쿠키 사이에다 마시멜로를 꼈는데 빵 사이에다가 초코크림을 바른 형태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리고 몽쉘은 상품 컨셉 자체가 이제 초코파이를 좀 더 고급화하는 형태로 좀 다르게 가자 해서 나오게 된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차별화가 됐기 때문에 그 두 상품이 초코파이를 넘어서진 못했지만은 초코파이를 이렇게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팔릴 수 있었던 거죠. 예, 그 초코파이가 원래는 해외 시장으로 더 많이 나갔었다고. 네, 맞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오리온 회장님 담철곤 회장인데 그분이 이제 경영을 맡으신 이후로 해서 이제 중국 시장과 이제 러시아 시장에서 많이 퍼지게 됐던 거죠. 특히나 아마 아실 겁니다. 러시아 시장 같은 경우는 러시아 사람들이 이제 러시아 홍차라고 해서 티를 많이 마시는데 그와 함께 이제 티와 함께 홍차와 함께 먹을 간식으로 초코파이가 선택을 받은 거죠. 그래서 국민적인 간식으로 불리고 있거든요. 그럼 실제로 외국 시장이 지금 훨씬 더 크다고도 볼 수 있나요? 네, 제가 알기로도 지금 현재 오리온에서 초코파이 매출에서 이미 해외 매출이 국내 매출을 넘어선 지가 오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부터는 라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도 그렇고 손쉽게 찾는 간편식인데 이게 초반에는 좀 인기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라면이. 뭐 당시 삼양라면이 등장할 당시에는 사람들이 라면이란 식품이 뭔지를 모르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지금이야 라면을 끓여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식의 튀긴 면으로 나온 제품 자체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익숙치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삼양 직원들이 뭐 회사나 이제 공원 근처에 가면서 시식 행사를 많이 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삼양라면이 처음 나온 게 1963년이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좀 많이 생소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몰랐다가 점점 인기를 얻게 되면서 1980년대에 라면 종류가 많이 늘어났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신라면이 등장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80년대가 이제 라면 시장이 가장 치열했던 이제 그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전통의 삼양라면이 이제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와중에서 80년대에서 사람들이 이제
그 소비 취향 자체가 좀 소득이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 더 고급스러운 라면을 먹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거죠. 그것 때문에 고급 라면 시장의 경쟁으로 번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80년대 상황에서 농심이 지금도 여전히 많이 팔리고 있는 네. 상품들을 뭐 매해마다 이제 내놨으니까요. 뭐 너구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너구리 너구리부터 시작해서 이제 신라면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지금도 잘 팔리고 있는 라면들 예. 그때 다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방점을 찍은 게 86년에 나온 이제 신라면이었죠. 신라면이 알고 보니까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저는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86년 2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농심 같은 경우에는 이 신라면 덕을 많이 봤을 것 같은데 판매량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지금 현재 뭐 판매량은 정말 농심 전체를 먹여 살리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이제 라면 스낵류가 지금 현재 농심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90%가 훨씬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사인 오뚜기에 비해서 라면 가격이 농심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큰 거죠. 이 신라면이 그렇게 인기를 끌었던 비결이 있습니까? 그때 이전까지 사실 그때 이전까지 라면 시장에서 삼양라면 같은 경우는 좀 담백한 예. 라면에 가까웠습니다. 물론 소고기 베이스랑 국물로 해서 담백한 라면이었는데 이때 이제 농심이 신라면을 출시하면서 그때의 흐름과는 달리 완벽하게 매운 라면 중심으로 트렌드를 바꿨던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에 담백한 라면 국물과는 다른 매운 국물이라는 트렌드를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던 거고요. 예.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신라면도 이번에 가격이 올랐어요. 편의점 가격 기준으로 하면 한 봉지에 1,000원이더라고요. 사실 네, 그렇죠. 이게 한 봉지씩 사서 먹은 경험이 거의 없어서 네. 한 봉지의 가격을 참 체감하기 힘들긴 한데 이게 신라면도 국민 라면으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가격 올리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좀 추이는 어땠습니까 그동안? 뭐 처음 등장했을 때는 이제 그것도 이제 개당 200원에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라면인데 그래도 꾸준히 올릴 수는 있었습니다. 사실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뭐 재료비나 이제 국제 가격이 이런 뭐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서 가격을 반영하게 돼 있는데 물론 생각만큼 자주 올리진 못했죠. 왜냐하면 라면 자체가 워낙에 서민 음식이란 개념이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올리더라도 그렇게 많이 올릴 수가 없는 식품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지금 현재 1,000원까지 이를 정도로 많이 오르긴 했죠. 예. 앞서서 저희가 얘기한 뭐 초코파이 그리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라면 가격을 올리게 된 데는 뭐 물가 상승이라는 배경이 있기 때문일 텐데 이게 서민 음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건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의미겠죠. 그렇죠. 현재 인플레이션 부분이 이제 전 세계적인 이제 식품 인플레이션 부분이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죠. 특히나 이제 농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면 사업이 이제 농심의 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이제 오랜만에 국내 사업에서 이제 분기 적자를 기록했었거든요.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는 라면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런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사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먹을 수밖에 없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더 걱정인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크게 다가오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이 부분은 뭐 계속 이제 우리가 서민 음식이라서 지금 이제 저렴하게 이제 판매되고 있고 하지만은 가격이 오르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 계속 인플레이션 지속될 거라 하는 전망이 지금 일반적이니까요. 결국에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더 저렴한 사실 이제 농심의 라면이 이제 대표 상품으로 이제 많이 팔리고는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저렴한 상품들도 있고 대체품은 언제든지 시장에 존재하기 마련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 간식 가격이 올랐고요. 그만큼 물가 상승이 이루어졌다라는 점 그리고 서민들의 부담이 좀 계속 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점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영준 경제 전문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출생 영향으로 학령 인구가 줄고 있지만 교육 관련 예산은 정부 세수가 늘어나는 만큼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두 축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웬일인지 큰 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강성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체조 프로그램이 방송됩니다. 지역교육청이 제공한 노트북으로 구동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노트북이 이웃한 어린이집에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유치원에는 반별로 매달 36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고 별도의 급식비도 나오지만 이 또한 어린이집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상 여러 가지 부족하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반점원이 안 차게 되면은 손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7월달 월급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내국세의 20.79%는 무조건 지방교육에 교부하도록 돼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에 따라 올해 편성된 예산은 무려 8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학령 인구는 줄어드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정부 세수가 늘어나는 만큼 자동으로 증가합니다. 상당수 지역교육청이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들에게 태블릿 PC와 노트북, 수십만 원 상당의 현금성 지원을 하는 재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복지부 소관으로 넘쳐나는 교부금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니까 그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에 또 그다음에 국공립과 민간 간에 그다음에 지역 간에 격차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10년 전 교부금 지원 대상 학생은 657만 명, 1인당 지원되는 예산은 600만 원 정도. 올해는 532만 명으로 줄었고 1인당 지원 예산은 1,500만 원이 넘습니다. 복도를 사이에 두고 이쪽에는 유치원이, 이쪽에는 어린이집이 함께하고 있던 곳입니다. 두 곳의 교육 과정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운영하는 데에는 차이가 크다고 합니다.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 정치권 일각에서는 삭감을 주장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0세부터 7세까지가 이른바 공교육 보릿고개입니다. 그래서 그때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그 부모들로 하여금 아이들을 낳고 기를 수 있는 그런 의욕을 북돋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유아교육과 보육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올해 안에 이른바 범정부 유보통합 추진단을 만들 계획입니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 아이들의 차별과 격차는 계속될 것입니다. YTN 강성옥입니다. 12호 태풍 무이판을 소멸했지만 태풍이 남긴 비구름의 영향으로 서울도 서쪽 지역에는 오늘 산발적인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한 태풍 남마돌이 끌어올리는 뜨거운 수증기와 동풍 효과가 더해지면서 늦더위까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조금 전 11시를 기해 경기 남부와 충남, 호남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9월 중순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건 2011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따라서 서쪽 지역의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29도, 대전 31도, 전주는 32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 탓에 체감 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산발적인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경기 북부와 서해안에 최고 60mm 이상,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또 대기가 불안정한 호남과 영남 내륙에도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14호 태풍 남마돌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현재 태풍 남마돌은 강한 세력으로 발달한 채 일본 오키나와 동남쪽 해상에서 북상 중인데요. 다음 주 초반 일본 규슈 북부에 상륙한 뒤 일본 열도를 따라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드는 제주도와 영남 해안은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강한 비바람이 우려됩니다. 또한 제주도는 폭풍해일 피해와 남해안과 동해안은 월파 피해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니까요. 태풍 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열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빈관 얘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외국 정상이나 이제 국빈들이 오면 이곳을 활용을 하죠. 대접을 하기도 하고 뭐 행사를 하기도 하는데 이게 지금 대통령실에는 없는 시설이에요. 청와대에 있었고 대통령실을 옮기면서 지금 없는 상황인데 이걸 다시 지으려고 지금 예산을 국회에 제출을 한 모양입니다. 800억이 넘는 돈입니다. 일단 교수님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주고 용산 대통령실로 나오면서 예산에 대한 문제가 좀 그동안 또 여야 간의 논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다소 생각했던 예산보다 좀 많이 들었다라는 이제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이제 그랬는데 오늘 이 영빈관을 새로 짓겠다고 하는 또 예산이 이번에 국회에 제출이 돼서 또
또 야당 측에서도 지금 매섭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저도 만약에 영빈관을 새로 짓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오면서 대통령실에 좀 문의를 해보니 일단 영빈관을 짓지 않으려고 그동안 지금 대통령 취임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도 오고 기타 여러 가지 다른 외국 정상들이 왔을 때 이 환영 행사를 했던 게 이제 국방 컨벤션 센터를 많이 썼대요. 근데 이제 바로 이제 국방부 안에 있는 옆에 있는 컨벤션 센터니까 했는데 과거에 웨딩 했던 데입니다. 그 컨벤션 센터를 해서 하니까 이게 국격에도 안 맞고 여러 가지 좀 그 미흡한 면이 많이 있더라. 그런 판단을 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영빈관이 필요하긴 한데 애초에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영빈관을 따로 만들지는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기엔 너무 지금 여러 가지 좀 제약 조건이 많았던 거라는 설명입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면 이제 야당 쪽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러면 청와대에 있는 영빈관을 그냥 쓰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인데 그것도 애초에는 그럴 생각이 있었는데 이미 청와대를 개방을 해서 하루에도 수만 명의 국민들이 가가지고 가서 그걸 다 개방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또 행사를 하기가 또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거기까지 지금 확인을 해봤는데 앞으로 뭐 국회 예산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야당에서 조목조목 따져보고 실제로 필요한지 안 한지 필요하다면 또 국민들의 그 공감을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 본 다음에 논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최 교수님 의견 듣기 전에 저희가 녹취를 한 가지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이었을 그 지난 3월에요. 대통령실 이전 계획을 설명하면서 기존에 있는 청와대 영빈관을 계속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언급했습니다. 당시 발언 준비가 지금 돼 있습니까? 네. 영빈관은 이게 이제 나중에 그 용산공원이 다 우리한테 반환이 되면 실제로 이제 평택 기지를 제공했기 때문에 사실 신속하게 추진하면은 빨리 반환을 받아올 수 있는데 그래서 뭐 그쪽에다가 하나 워싱턴에 있는 블레어 하우스 같은 거를 건립하는 방안도 있고요. 지금은 이게 1년에 몇 번 안 쓰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런 걸 꼭 써야 되면은 시민 공원이지만 청와대 영빈관이나 본관을 물론 이 안에도 국방 컨벤션이 있지만 하여튼 외국 귀빈을 만약에 모셔야 되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 그 공원은 개방하더라도 이 건물은 뭐 저녁에 국빈 만찬 같은 행사를 할 때 쓸 수 있지 않겠나. 최 교수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 지금 이제 청와대 영민관을 지금 다시 또 외국 정상들 이제 장소로 활용하기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방법은 좀 있을 것 같아요. 1년에 뭐 자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아까 이 대통령도 말씀처럼 말이죠. 예. 그렇다면은 청와대 영빈관에 관련돼서 경호 문제도 있을 것이고 예. 막상 이제 개방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 애로는 충분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모르죠. 이제 국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좀 다른 방법은 없을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국민들 이제 민심이라는 게 818억이면 87억하고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818억을 또 영민관을 만드는 데 쓰다. 있긴 있는데 지금 기존의 청와대 영민관이 있는데 이제 개방을 해서 못 쓰겠다라는 이런 요지인데 어쨌든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쓸 수가 있는데 이걸 또 짓느냐 이런 비판은 충분히 전 인리적인 비판이라고 보기 때문에 대통령실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국회 논의할 거다라는 입장이에요. 지금 강하게 주장하지는 않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 이전하면서 여러 가지 비용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또 나중에 합참을 또 뭡니까 수방사령부 쪽으로 옮기면 또 돈이 더 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과 직접 관련되는 건 아니라도 다 연쇄작용이란 말이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대통령실 이전 그리고 국민의 개방한 문제 이 부분이 원래는 굉장히 좋은 의도에서 출발했던 건데 국민에게 소통하고 또 청와대가 구중구걸로 돼가지고 자꾸만 국민들과 자꾸 뭔가 막히고 말이죠. 이래서 했던 건데 오히려 이게 소통에 방해가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간다 하더라도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문제가 너무 정치적 리스크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단 말이죠. 다음에 또 무슨 대통령 사저 문제가 또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때마다 또 야당이 비판할 거란 말이에요. 돈이 꽤 들 거라고 몇십억이 됐고 몇백억이 됐고.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런 그 청와대 영민관 문제는 조금 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고 제가 참고로 논어를 보니까 논어에 이런 말이 나와요. 절용 애인이라고. 절약할 때 절자하고 용은 쓸 용자, 애인은 뭐 사람을 아낀다, 백성을 아낀다는 얘기인데 재물을 아껴야지 백성을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옛날 얘기고 논어에 나온 얘기를 하더라도
그 당시에도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공작 이런 걸 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직접 연결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조금 더 이 878억이 절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국민의 세금이란 말이죠. 그래서 뭔가 기존의 시설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두 가지를 여쭈고 싶은데 하나 먼저 여쭤볼게요. 그 대통령실 해명 중에 이 비용이 영빈관 짓는 비용이 청와대 이전 비용이랑은 별개다 이런 해명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보기에는 전혀 맞지 않는 해명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 해명은 이전 비용과 별개라고 하는 이전 비용은 이사 비용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청와대에 있는 시설을 그대로 옮겨와서 이사할 때 이사 비용이죠. 근데 이제 저희도 집을 옮겨서 이사할 때 이사 비용은 포장 이사 그 비용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면서 가는 김에 새롭게 필요한 가구를 사잖아요. 그럼 가구가 이사 비용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넓게 보면 청와대 이전 비용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청와대 당시 있었던 영빈관을 지금 사용 못하게 됐기 때문에 영빈관을 새로 신축한다는 것이어서 저는 넓은 의미에 보면 이전 비용에 포함되는 게 맞고 그 대통령실 해명은 이사 비용은 아니다라는 설명이 좀 궁색해 보입니다. 그건 어쨌든 우리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일 좋은 것은 지금 청와대에 있는 영빈관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면 제일 좋을 텐데 아마 그걸 검토를 안 했겠습니까? 아까 대통령도 당선인 신분에 당연히 그 생각을 했었던 건데 청와대 개방 이후에 너무 국민들한테 호응이 좋고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니까 거기에서 물론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몇 차례 1년에 몇 번, 뭐 한 달에 몇 번씩 쓸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그때마다 국민들에게 개방한 부분을 다시 또 영빈을 사용하기가 좀 복잡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새로 신축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제 생각으로 봐서는 너무 비용이 좀 많이 들고 또 어제 또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에서 태양광 사업 관련해서 국민의 혈세가 새고 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주장하시고 오늘 또 저렇게 영빈관 한다고 800억 이야기를 하면 좀 앞뒤가 좀 맞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어서 제가 부탁드리기로는 대통령실에서도 다른 방안이 없는지 굳이 꼭 이게 진짜 신축을 해야만 방법이 다른 방법은 없는 건지 좀 또 다시 한번 강구를 해볼 필요가 있고 국방 컨벤션 센터가 그 다른 외국 정상들이 왔을 때 대접하기가 좀 미흡하다고 한다면 그것들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거 하나 더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이게 어쨌든 공약을 했던 것을 뒤집는 듯한 모양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회에 제출을 하면서 이걸 공론화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긴 하지만 먼저 국민들한테 좀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었어야 되는 건 아닌지. 글쎄요, 뭐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저는 이 부분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과연 이 논의가 더 진전됐을 때 민심이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썩 그렇게 좋지 않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거에 대한 여론조사 아직 안 나왔단 말이에요. 아직 곧 하겠죠. 이제 여론조사 기관들이 할 텐데 아마 썩 그렇게 높은 그 설득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이런 걸 충분히 그 국민들한테 설명한다 하더라도 설명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이제 반대 부실 수가 있죠. 그럼 진행을 못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제 안 했을 수 있는데 대통령실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을 못 하는 것 같아요. 필요성에 대해서. 이게 많이 절박하거나 절실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필요하긴 하다 하더라도.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돈도 많고 워낙에 우리가 뭐 미국처럼 달러를 막 찍어내는 나라라면 하면 좋죠.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김 교수님 말씀처럼 국방 컨벤션 센터 그걸 조금 더 뭐 확대하든지 뭐 그게 전 뭐 기술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리모델링을 하거나 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그게 정 안 되면은 청와대 영빈관을 기존에 사용하는 그것까지 안 되면 이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걸 충분히 한 다음에 하면은 국민들이 이제 방법이 없구나 이렇게 갈 텐데 아직은 그런 부분이 좀 절차가 생략된 부분도 있고 현 단계에서는 아마 국민들의 큰 호응을 받기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일단 민심을 봐야 돼요. 결국은 민심의 향배가 어디로 갈 것인가 생각하는 게 정치거든요. 그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민심이 중요하고요. 또 지금 예산안의 최종 결정권이 국회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럼 국회 심사 결과에 따라서 무산될 가능성도 충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끝까지 따져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서 금방 우리 여기 패널 분들 말씀하신 것들처럼 이게 과연 타당한지 또 시기적으로 급박한 건지 그리고 민심이 이걸 수용할 수 있을지 대통령실은 그러면 신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면밀히 여야 모두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필요 없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민주당 측에서 반대할 것이고 국민의힘 측에서 밀어붙이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아마 정기국회에서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영빈관 신축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되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뭐 어렵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국회 이게 이제 예산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곳하고 달라서 국회에서 안 되면 안 되는 거겠죠. 예산 반영이 안 되면 못 하는 거니까.
그래서 대통령실도 이제 국회가 이제 할 일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한 방안이 논의가 또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최근에 그 한복 촬영 관련해서도 네. 좀 논란이 된 적이 있잖아요. 현재 그 청와대의 어떤 관리나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건 이미 이제 문화재청하고 그리고 이제 문체부, 문화관광체육부에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청와대 개방 이후에 청와대 시설들과 그 이제는 역사적인 유물이죠, 유적이죠. 그 유적으로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제 문화적인 어떤 가치를 높이는 그 방법하고 또 대중들도 일반 국민들에게 이걸 개방해서 사실상 새롭게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다양하게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화보 촬영도 대한민국을 이제 많이 알리기 위한 것으로서 외국 잡지에 했다가 이제 논란이 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박보균 문체부 장관이 발표할 때 표현했던 것처럼 한국의 베르사유 궁전처럼 활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건데 이게 이제 오랫동안 대한민국 그 국가 설립 이후에 대통령이 묵었던 그 역사적 현장이고 거기에는 독재의 역사도 있고 민주화의 역사도 있고 영역의 역사가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오랫동안 역사적인 현장으로서의 보존의 가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국민들이 또 가서 궁금해하고 또 그 개방했기 때문에 또 가서 살펴보기도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또 넓은 터에 또 많은 또 좋은 풍광이 있고 좋은 그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또 그냥 놀릴 수는 없는 것이어서 이걸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도 문화관광부에서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영빈관도 그 청와대 안에 있는 영빈관을 만들어 놓고 그동안 사용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이제는 과거에 청와대를 사용했던 대통령의 현장이라는 역사적 현장으로서의 가치로 전환이 되니까 그 영빈관을 사실은 매번 사용할 수가 없는 불편함은 분명히 있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쩔 수 없이 이제 새롭게 영빈관을 건축한다고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제 생각입니다만 영빈관 하면 과거에 이제 뭐 외국 사절이 오거나 외국 사신들이 왔을 때 묵을 수 있는 숙소로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블레어하우스도 보면은 외국 정상들이 왔을 때 묵을 수 있는 장소였거든요.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영빈관은 묵을 수 있는 호텔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애를 할 수 있는 곳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애를 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숙소가 아니고 연회장이라고 한다면 지금 있는 용산에서도 다양한 방법들로 그 대체물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갑자기 궁금한데 청와대 가보셨습니까? 개방된 다음에? 안 가봤습니다. 안 가보셨어요? 교수님 가보셨어요? 저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 가보시죠. 언제만 가봐야죠. 예,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못 가봤는데. 그 대통령 지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픽이 준비되어 있으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한국갤럽 조사가 오늘 나왔는데 이게 긍정평가가 33%로 나왔습니다. 이게 2달 만에 30%대로 올라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한 판이 더 있나요? 예, 다음 거 보겠습니다. 이렇게 꺾은 선으로 보면 좀 차이를 쉽게 볼 수 있죠. 지난주 9월 첫 주에는 지지난주군요. 27%였고 이번 주에는 33%가 나왔습니다. 6%포인트가 올랐는데 그 사이에 뭐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오른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제 대통령실 내부 아니 국민의힘 내부의 분란 뭐 이런 부분이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부분들로 해서 더 이상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이렇지는 좀 않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좀 친 부분 좀 있어요. 갤럽 조사 저 조사가 오랜만에 30%대 초반에 나왔잖아요. 지난주보다 6%포인트나 상승했고 저 부분이 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아예 아주 적은 이제 오차범위 내에 지지율 상승이라면 크게 의미를 부여할 게 아닌데 일단 저렇게 완전히 자꾸 하락한 추세를 벗어났기 때문에 저 부분에 의미가 있는데 특별하게 호재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만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그 이슈가 있으면서 오히려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야당의 당대표 리스크가 좀 있잖아요. 이재명 리스크가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영향을 좀 끼친 것 같고 최근에 그리고 그 태풍 관련해 가지고 윤 대통령의 행보, 민생 행보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여론의 호응을 좀 받은 게 아닌가. 그래서 조금 이제 반등했다고 보는데 이게 완전히 이제 추세로 완전히 굳어지려면 지금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 것들 이때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명한 입장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나아지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상승세가 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도 여전히 대단히 낮은 여론조사 지지율이거든요. 저런 지지율 가지고는 국정 공력이 잘 안 돼요. 적어도 50%대는 가야 돼요. 40% 후반대까지 가고 그 다음에 올라가야 되는데 아무튼 20%대를 벗어나는 건 의미가 있다. 최근에 대통령의 행보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중요한 건 역시 국민들의 이 지지율이라는 게 대단히 탄력적이에요. 이슈나 어떤 현안이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그 나타나지 않습니까? 저렇게 네. 조금만 잘하면은 금방 올라가고 발언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상한 발언이 나오거나 이러면 바로 떨어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정치인들이 잘 인식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민심에 좀 둔감한 면이 있다. 어쨌든 간에 반등하고 저렇게 좀 의미 있는 수치로 나온 거는 전 뭐 나름대로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여권에게는. 예. 김 교수님은 어떤 포인트를 주목을 하실까요? 지난 추석 때 연휴 기간에 한 주를 쉬었기 때문에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의 연휴 기간 동안은 뭐 정치적 그 어떤 이슈나 쟁점들에 일단 국민들의 관심이 조금 떨어지긴 측면이 있고 뉴스의 양도 사실은 뭐 정치적인 어떤 부정적 기사들이 많이 줄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이 한 줄 쉬었다는 저는 여론조사 결과가 조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좀 상대적인 이유가 있다고 좀 겸손하게 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이미지는 분명히 생긴 것 같아요. 저 과거에 이제 취임 초기에 보면 도어 스태핑하면서 이제 실언을 하거나 또는 논란이 될 만한 발언들로 계속 편집 풍파를 일으켰었는데 이제는 굉장히 정제된 단어, 그다음에 필요한 말을 준비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여기저기서 이제 대통령이 민생과 경제 그리고 안보를 챙긴다고 하는 모습들이 이제 각인되는 저는 시기가 이제 한 최근 2주 동안 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가 남은 그래픽 하나 더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집권 여당의 내용이 아직 정리된 건 아닙니다만 윤핵관이 2선으로 퇴진하면서 윤핵관에 대한 그 부정적인 국민 여론들이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분리되는 그 효과가 좀 긍정적으로 이제는 좀 이 평가가 돼서 30%대를 회복한 게 아닌가 싶어서 대통령이 좀 더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좀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민생 행보에 좀 더욱더 집중하시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도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에 대한 그 대통령과의 분리가 일관되게 유지되어야만 또 지지율 상승을 계속 탄력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준석 대표에 관한 문제도 빨리 조속히 정리되고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이 평가 이유 보시면 긍정 1위도 경제 민생이고요. 부정 1위가 경제 민생 살피지 않음이에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지층이 결집을 그렇게 했다라고 봐야 됩니까? 그 긍정하는 입장이나 부정하는 입장이나 역시 국민들에게는 경제나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전혀 상반되잖아요. 대단히 모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건 지지층들이 보기에는 뭔가 이제 행보를 민생 행보를 한다고 보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그냥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건 형식적인 것이고 우리 하는 행동이고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물가도 인상되고 이러는데 뭔가 지금 이게 무슨 대책이 안 나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중요한 거는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이나 경제와 민생에 집중해라라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 정치권은 그런 부분은 대단히 미약하거든요. 여야가 똑같이 같이 들어야 될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와 민생을 다 잘 챙겨야 한다라는 여론조사 결과였던 거고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법무부에서 소아성기호증 아동 성범죄자 치료 감옥 확대 추진 언론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야당이 이재명 탄압 시나리오의 배후에 한동훈 장관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한 장관의 답변 함께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를 탄압하려는 시나리오가 있고 그 시나리오의 배우가 장관입니다라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에 대해서도 혹시 입장 있으신 분인가요?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고요. 없는 죄를 덮어 씌우는 거는 안 되는 거라는 거. 제가 그걸 당해봤기 때문에 제일 잘 압니다. 절대 안 되는 거고요. 다만 있는 죄를 덮어달라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범죄 수사를 받던 사람이 다수당의 대표가 됐다고 해서 만약에 죄가 있더라도 덮어달라고 얘기하는 것을 국민 누가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검찰과 경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 장관의 어떤 특유의 어법이 좀 역시나 보였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법무부 장관 그리고 사법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말을 원칙론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기소가 지금 벌써 2건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걸 놓고 이제 민주당 일각에서는 야당 탄압이다. 또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정적 제거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볼 때 그것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사람들이 민주당에 대한 정말 전통적인 지지층에는 얼마나 있을지 저 개인적으로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저 정확히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없는 죄를 덮어씌우는 건 있을 수 없다. 본인이 당해봤다는 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이른바 권원유착 채널A 사건 때문에 부당하게 엄청나게 당했다가 그 무혐의로 벗어났던 그 자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나 있는 죄를
야당 대표라고 해서 덮어달라는 그 요구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보편적인 원칙을 지금 이야기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패널로 많이 나가보고 또 다른 민주당 그 정치인들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첫 번째는 야당 탄압이라는 프레임으로 반발을 하는 게 있고, 그러나 야당 탄압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지 않다고 보는 게, 국민들이 생각할 때 과거의 권위주의 역사에서 야당 탄압의 대표적인 사례는 전두환 군부 독재 때 김대중 당시 총재를 이른바 사형 선고를 시킨 게 있었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배후로 재판을 때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박정희 정부 말기 때는 이제 부마 항쟁 이전에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를 국회에서 강제 제명시켜서 의원직을 박탈한 경우가 대표적인 야당 탄압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어디 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선거법 기소하고, 그다음에 제3자 뇌물 혐의를 일단 검찰에 송치한 것 정도를 가지고 야당 탄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민주당 쪽에서 이제 반발하는 게 뭐냐면, 왜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안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그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공정한 잣대로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재명 당대표 정도의 정치 지도자급이면 똑같이 신호를 위반했는데 나만 걸리고 상대방이 안 걸렸다. 그럼 저 사람 왜 안 잡아요? 왜 나만 잡아요? 라고 하는 그런 반발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왜 김건희는 수사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자신의 죄가 없다고 그 해명하는 논리는 아니잖아요. 자신이 잘못이 있으면 잘못을 정확히 반성하고 또 인정하고 처벌을 받는 게 맞고, 잘못이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에 임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저 사람은 안 잡아넣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신호 위반, 왜 나만 잡냐고 남 탓하는 정도의 저는 쪼잔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왜 공정하지 않냐는 이야기는 공정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공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자신의 잘못을 벗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확실히 스타 장관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브리핑 마지막에 제가 녹취에 조금 잘렸는데 마지막에 하는 말이 이것만 나오겠네요 라고 탄식하는 게 있어요. 이게 정책 관련 브리핑이었는데 그 이재명 대표 수사 관련 질문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고, 이번에 정기국회에서 좀 많이 두각을 나타낼 것 같죠, 아무래도. 한동훈 장관 말씀이에요. 뭐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스타 장관이다 뭐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과도한 전 언론의 그것도 프레임 아닌가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장관 얘기는 정확히 맞는 얘기예요. 우리 이전의 장관들이 잘 안 맞는 얘기 많이 한 거라 보는 것이, 이건 정상적인 발언을 했는데 얘기가 좀 다르네, 논법이 다르네 이래서 자꾸만 스타 장관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한동훈 장관에게 부담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권에서 뭐 대선 주자 지지율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게 현재 장관인데, 게다가 정권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각의 일원이잖아요. 그건 별로 한 장관에게도 좀 썩 좋은 일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뭐 이 자체로서 뭐 화제가 될 수는 있죠. 이건 본질이 아니라고 보고, 단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자꾸만 언론의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이유가 제1야당 대표의 그 여러 가지 범죄 혐의에 대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최근에 그 성남 FC 관련이 이제 송치를 했잖아요. 경찰이 검찰에게. 제1야당의 주장은, 민주당의 주장은 왜 지난해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가 왜 송치를 하느냐. 이게 뭔가 권력의 눈치 보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반대로 그때 오히려 권력의 눈치를 봤기 때문에 송치 안 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럼 말하기 나름이에요. 이게 물이 이 컵에 반 있으면 이 반밖에 안 남았다고 볼 수도 있고 반이나 남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관점의 문제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검찰 등 사정기관이 어쨌든 간에 현재 과거 다 포함해서 과도하게 권력의 향배를 봐왔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지금 이 사건을 두고 지금 여야가 자꾸만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는 거거든요. 좀 그래서 나중에 어찌 될지 알 수 없어요.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것이고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거 아니겠어요. 좀 그래서 여야가 지금 제1야당 대표가 지금 연루돼 있고, 또 여권은 여권대로 대통령 부인이 어쨌든 여기에 관련돼 있단 말이죠. 특검법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여야는 가능하면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100% 못한다 하더라도 수사에 관련된 발언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검찰로 하라 이거예요. 검찰로. 그리고 제1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자꾸 이 수사에 대해서 과도하게 상대를 공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죄가 있으면 아무리 대한민국이 권력이 눈치를 본다 하더라도 사정기관들이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그럼 없는 죄 만들기 어려울 것이고, 있는 죄를 덮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라고요. 박근혜까지 탄핵한 나라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그래서 너무 저도 검찰을 그렇게 비판해 왔습니다. 이제 검찰총장 새로 바뀌었잖아요. 기대를 해보고 이원석 총장 나름대로 그런 그 결기가 있는 사람이니까 지켜보고 여야는 좀 자제해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성남 FC 의혹 관련해서 좀만 더 얘기를 해보면, 저희가 오늘 뉴스 들어오기 전에 속보가 떴어요. 이 의혹과 관련해서 압수수색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앞으로 뭐 그런 증거들 이런 거를 더 확실하게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에서 재수사를 통해서 이 재수사도 고발자의 이의 제기에 의해서 다시 이제 재수사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와 새로운 진술이 나왔다는 게 윤희근 경찰청장의 이야기 아닙니까? 예. 네. 그렇다고 한다면 재수사를 통해서 이제 그전에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가 송치를 다시 기소 의견으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에서는 경찰이 수사 결과로 받아온 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검찰이 최종적으로 기소할지 말지를 정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러면 경찰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추가적인 압수수색이 아마 오늘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공문이라든지 관련된 진술이라든지 관련된 자료들을 아마 찾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한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도 지금 빠른 시일 내에 경찰의 송치 결정 여부에 대해서 기소할지 말지를 정할 거라고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민주당 측에서는 뭐 야당 탄압이고 야당 대표 죽이기라고 합니다만은 물론 제3자 뇌물이라는 그 죄의 적용이 법률적으로 타당한지 아닌지 그게 유죄인지 무죄인지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재판정에 가서도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봐요.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두산이라고 하는 그룹이 병원으로 쓰겠다고 샀던 용지를 갑자기 용도 변경해줘서 수천억의 이익을 냈던 것 자체가 누가 봐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예. 제3자 뇌물 여부죄의 적용 가능성과 상관없이 뭔가 좀 석연치 않은 게 있지 않냐는 게 국민적 정서이고 보면 저는 검찰이 수사를 정확히 해서 기소 여부를 정하면 이재명 대표도 야당 탄압이라고 그 반복해서 되뇌일 게 아니라 죄가 없으면 당당하게 재판에 임해서 무죄를 밝혀내면 됩니다. 이재명 대표 지금 전과 사범 아닙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 또 밝혀내서 살아온 분이잖아요. 좀 자신 있으면 당당히 싸우면 되는 것이지 왜 사법개혁을 이야기하고 왜 야당 탄압을 이야기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아마 기소 전에 이재명 대표에게 뭐 소환 통보나 이런 게 있을 텐데 그게 정기국회 안에 이루어진다면 또 시끄러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환을 하는 것도 이제 검찰에서 판단할 문제인데요. 소환하지 않고 뭐 기소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소환이 부적절하다면 지난번처럼 서면 질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소환이라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소환을 하겠죠. 물론 이재명 대표가 소환에 응할지는 뭐 미지수입니다만. 민주당이 어쨌든 검찰의 이런 번복 수사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와중에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인터뷰 내용인데요. 준비된 그래픽 보면서 함께 좀 얘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남FC 후원금 관련한 제3자 뇌물 제공 혐의에 대해서 이 대표가 두산에 현금 55억 원 후원받은 건 불법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에게는 이제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3자 뇌물죄라는 게 반드시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경제 공동체 유무가 그게 이제 제3자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가르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법률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신뢰가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 얘기를 한 거라고 보고 또 하나 문제가 그 현금 기부 체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현금 기부 체납이라는 게 2016년도 이후에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저 부분은 지금 제1야당에서 민주당이 얘기하는 성남FC가 후원한 게 현금 기부 체납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좀 일리가 있는 얘기 같아요. 좀 법리적인 얘기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은 결국 나중에 이제 기소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소가 되고 난 다음에 법원이 판단할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역시 조응천 의원이 법률가로서 검사 출신이니까 자기 견해를 얘기한 거예요. 민주당 소속이란 말이에요. 저는 어쨌든 간에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법률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이렇게 자꾸 옹위하는 것처럼 비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고 그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의힘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의원들이 너무 또 두둔한 것도 국민들은 똑같이 안 좋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여야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야 내부에서 저런 의원들이 좀 있어야 돼요. 뭔가 좀 다른 견해가 좀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게 당의 정당의 민주적 질서 아니겠어요? 이른바 당내 민주주의가 저런 거거든요. 근데 저런 부분이 너무 이제 미약한 거죠. 우리나라 정치에서. 저는 그래서 민주당의 최근 그 행보를 보면 그 지도부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표 구하게 나서고 있는데요. 과연 그게 실익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싸움의 결말을 과연 민주당이 오로지 책임질 수 있는 감당할 자신이 있는지 저 스스로를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 탄압으로 생각하는 국민이 많지 않다는 거. 그리고 왜 나만 잡고 그래? 다른 사람은 왜 안 잡아넣는 하는 불공정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그것을 이유로 잘못을 덮을 수는 없다는 게 국민 정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민주당도 잘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조언을 드리면 플랜 B를 생각할 때가 됐습니다. 이번에 8.28 전당대회를 통해서 저렇게 사법 리스크가 많은 분을 당대표로 압도적으로 해준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죠. 뭐 당에서 알아서 한 거니까 당심이 결집해서 했다고 하는 건데 그건 그러면 그렇게 당심이
결집을 해서 압도적으로 뽑아준 당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을 때 그 감당할 몫을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지금부터라도 그냥 정말 그 굉장히 그 빈약한 논리로 이재명 대표 구하기만 나서지 말고 플랜 B를 지금쯤 생각을 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제 김 교수 말씀드리고 딱 생각이 나서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 옛말에 보면은 국민들이 송사에 가능하면 얽히지 않게 하라는 게 좋은 정치라는 말이 있어요. 어렵죠, 근데 그만큼 이제 백성을 잘 다스리고 이제 국민들에게 갈등을 잘 조정해 나가라는 얘기잖아요. 요즘 용어로 이제 환원한다면. 근데 어쨌든 간에 제1야당 대표가 민주당이 제1야당이고 압도적 의석을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압도적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을 탄압한다는 게 논리에 안 맞아요, 일단. 일단 탄압이라는 의미는 적은 소수 세력을 강한 세력이 다수로 누를 때 탄압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 문제가 아무튼 백성들조차도 과거 얘기입니다. 옛말이지만 백성들도 송사에 쟁송에 힘을 하지 않게 하라는데 야당 대표가 쟁송에 힘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 이거는 법률적인 판단은 제가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에요, 제가. 법률가도 아니고 사정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얘기할 건 아닙니다만 일단 그렇게 참 많은 사건이 연루돼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도의적 책임감이 있어야죠. 근데 그런 게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부끄러워할 줄 알고 삼가할 줄 알고 나중엔 모르겠어요. 그게 사실인지 진실인지 모르겠으나 최소한도 이게 이렇게 연루가 돼가지고 여야가 오로지 이 공방, 오로지는 아닙니다만 얼마나 사법 공방을 많이 하냐고요. 제가 그래서 여야 할 거 없이 다 이제 검찰의 그 수사에 대해서 좀 말을 아껴라 이런 말씀드렸는데 그럼 제1야당 대표가 여기서 좀 겸손하고 좀 삼가한 태도가 필요하죠. 제1야당들 의원들이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우리 일반인들도 이런 게 없는데 하나, 두 개, 세 개, 그 여러 개가 지금 돼 있잖아요. 이제. 그럼 이 자체로서 부끄러워할 줄 알고 삼가할 줄 알아라. 제가 뭐 죄가 있다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런 태도가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일반 평균인들의 도덕 수준보다 떨어진다. 그 말씀 제가 드리는 겁니다. 따끔한 지적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국민의힘 상황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8일이 원래 윤리위가 예정돼 있는 날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걸 앞당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관측이 좀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도 일단 그 부분 언급을 했죠. 시나리오상 가능한 이야기고 대통령이 해외 나갈 경우에 꾸밀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당내에서는 지금 분위기가 어쨌든 이준석 대표는 정리를 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비대위를 만들고 또 비비대위를 만들고 또 비비비대위를 만들어서 이준석 대표를 축출하는 방법이 사법적인 판단에서 계속 좌초된다고 한다면 다른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윤리위에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자는 의견들이 일각에서 제기가 되는 것 같아요. 윤리위 같은 경우는 그럼 국민의힘 입장에서 플랜 B가 되는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국민의힘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를 축출하고자 하는 분들 생각에서는 플랜 B로 윤리위 징계를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러면 땡겨서 하느냐? 28일이 당시에 지금 이준석 대표가 신청해놓은 가처분 신청 신문 기일입니다. 그러면 그날 사실 바로 그 밤늦게라도 결과가 나올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문 기일에 대한 결과 가처분이 혹시라도 인용이 된다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이제 혼란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신문 기일의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징계를 해서 말끔하게 제명을 해버리면 각하될 가능성이 있죠. 기각이나 인용이 아닌 이것은 쟁송의 당사자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명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그 신문 기일 이전에 무리를 해서라도 징계일을 열어서 인류위를 열어서 징계를 좀 수위를 높여버리면 이준석 대표의 그 법적 당사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저는 같은 국민의힘 소속 당협위원장입니다만 국민의힘이 그렇게까지 하는 건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나리오를 조금 더 덧붙여 보면요. 그 만약에 제명이 결정이 되더라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지 않나요? 이의 신청을 그 윤리 결정에 대한 그 제도적 절차를 통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원 자격이 조금 더 길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거 아마 당연 단계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언제까지 이어지면 안 되죠. 이거 빨리 끝내야죠. 이거 진짜 비대위, 약간 비비대위, 비비비대위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국민의힘이 상처를 많이 입었어요, 지금. 이 대표가 지금 이 전 대표가 돌아오기는 뭐 거의 99% 불가능할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사안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이제 연착륙시켜야 돼요. 100% 연착륙시키기 어려울 거야. 너무 상처 많이 났는데 지금 결국 법원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게 됐어요, 지금 이제 당원 개정한 것들 신문했잖아요. 어젠가 신문을 했으니까 그게 이제 결과가 나올 거예요. 이제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자격, 직무정지 여기에 관련 것도 나오기 때문에 이걸 지켜봐야지 할 것 같은데 무엇이 나오더라도 워낙 상처가 깊어졌어요. 이 부분을 좀 치유할 수 있게끔 국민의힘이 민심의 향배에 따라서 움직여라. 그리고 그 방법은
과도하게 야당에 대해서 자꾸 수사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최근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 얘기하는 거 보면 그 노란봉투법도 황건적 보호법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거 과도한 발언들이라고 이 주제는 좀 아닙니다만 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일단 그 나중에 이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는 거에 따라서 정리가 되겠습니다만 민생과 경제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는 거 그것만 해 나가서 그래서 치료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걸. 그러면 이제 잊혀질 거예요. 이게 잊혀지고 뭔가 새롭게 해 나갈구나 이러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다시 되살아날 수가 있다고요. 정부가. 상처가. 제가 마지막으로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 회의 발언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원내대표로서는 마지막으로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였는데 그래픽이 준비가 되면 보여드릴 거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각종 범죄 수사를 막기 위해 전 당이 일치 단결했다. 우리는 전직 당대표가 대통령과 당을 향해 쉴 새 없이 돌팔매질을 하고 있다.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이 발언 뭐 마지막 회의에서 한 발언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의혹에 대해서 뭐 기존에 해왔던 말을 일관성 있게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엄호할 생각하지 말고 정치 탄압이니 야당 탄압이라는 이야기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고 그러나 이제 논란이 되거나 눈길이 끄는데면 이제 뒷부분에 이준석 대표를 향한 돌팔매질이라는 표현인데 네. 아마 제가 지금 오면서 보니까 이준석 대표도 그 돌팔매질이라는 저 표현에 대해서 바로 또 반응을 한 것 같아요. 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가 가만히 있을 리는 없죠. 그러니까 그 권성동 대표가 원내대표로서 그리고 초기에 7월 8일인가요? 이준석 대표가 6개월 당원권 정지 중징계가 내렸을 때는 원내대표로서 당을 수습하면서 직무대행 체제로 신속하게 그걸 바꾸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가 이게 이제 체리따봉 문자 파동 이후에 비대위로 급격히 상황이 바뀌었고 그 비대위를 만들면서 주호영 비대위가 출범했습니다만 결국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비대위가 자초가 됐고 지금 비비대위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권성동 대표가 그동안 원내대표로서 해왔던 이준석 대표와의 끝없는 갈등이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이고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원내대표를 정말 최근에 한 말로도 단 일주일도 견디기 힘들다고 지금 이야기할 정도로 힘들었던 시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도 원내대표직을 마감하는 소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준석 대표도 당에 대한 이 돌파매질 그러니까 당을 계속 힘들게 하고 끝없는 이 진흙탕 싸움에 수능으로 빠지게 하는 데는 윤핵관의 책임도 있습니다만 이준석 대표도 똑같이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 아마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제발 당을 좀 생각하고 당에 대한 충심을 좀 보여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여전히 또 이준석 대표의 또 계속 날선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교수님 마무리해 주시죠. 이 대표나 윤핵관이나 이제는 뭐 정치적 상처는 깊어졌어요. 이제 와서 어느 쪽이 더 책임이 크다. 어느 쪽이 더 잘했다 잘못했다 시시비비 가는 건 의미가 없어졌어요. 네. 이건 양비론의 차원이 아니라 이미 우리 국민들의 인식 속에는 그 집권당의 그런 내분밖에 안 남아 있다고요. 이제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표도 이전 대표도 자제해야 돼요. 이제 자제해서 당 대표 했었던 정당이었잖아요. 근데 완전히 이제 난 이 당과는 관계 없다라고 잠깐 공격하는 것도 좋아 보이지 않고 네. 윤핵관은 일단 뭐 이른바 이선후퇴를 했으니까 새로운 모습을 가니까 그건 뭐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죠. 예. 아무튼간에 새 지도가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렇다면 그 지도부들이 이런 문제 잘 인식하고 새롭게 당을 완전히 원점부터 출발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열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북상하면서 이번 일요일과 월요일 제주도와 영남 해안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은 일본 규슈에 상륙하지만 직접 영향권에서 최고 120mm의 호우와 초속 30m의 돌풍이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태풍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진두 기자. 네, 김진두입니다. 네, 태풍 난마돌 진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 상륙하는 건 아니죠? 네, 최악의 상황은 면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 규슈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태풍 난마돌은 다음 주 월요일쯤 일본 규슈의 북부에 상륙하겠습니다. 이어 일본 열도의 북쪽 해안을 따라서 계속 북동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우리나라를 비껴가는 것이지만 태풍의 강풍 반경이 약 400km에 달합니다. 따라서 제주도와 영남 해안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제주도와 영남 해안이 좀 비바람이 많이 불겠군요. 그렇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며 영향을 주는 시기는 일요일 오후부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부터 바람이 강해지겠는데 다음 주 월요일 오후까지는 영남 해안가에도 영남 해안도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제주도는 비보다는 바람이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영남 해안에는 비와 바람이 동시에 강하게 몰아치겠습니다. 기상청은 영남 해안에 최고 120mm의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내다봤고 제주도와 영남 해안에는 초속 20에서 30m의 강풍이 동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네, 아무래도 비와 바람이 동반되는 영남 해안이 가장 걱정이 큽니다. 특히 11호 태풍 흰남노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14호 태풍 남마돌의 직접 영향권이 겹치고 있습니다. 폭우와 강풍이 동반되기 때문인데 포항 제철을 비롯해서 피해 복구가 채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제주도에는 폭풍 해일 가능성이 있고 남해안과 동해안에는 파도가 방파제를 넘는 월파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서 해안가 접근은 자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YTN 김진우입니다. 지난달 수도권의 폭우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 바로 서울 관악구였습니다. 그런데 관악구가 이달 말에 수재민과 함께하는 골프대회 개최를 공식 후원하겠다고 해서 논란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네, 4회 일부입니다. 네, 수재민과 함께하는 골프대회라면 수재민들이 직접 대회에 참여를 한다는 의미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관악구청 장배 골프대회는 관악구 체육회사나 골프협회가 주관하고 관악구가 공식 후원하는 대회인데요. 올해로 5회째를 맞아 오는 30일 강원도 춘천에 있는 골프장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관악구 골프협회 관계자들은 이런 문구를 담은 홍보물을 관악구 일대 골프 연습장 20여 곳에 붙였는데요. 하지만 알고 보니 이 행사 수재민들과 함께하는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26만 원을 내고 참가하는 이 대회에 수재민 참가자는 없었던 걸로 확인된 겁니다. 네, 관악구는 피해가 좀 커서 아직도 복구 중인 곳이 많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반지하 가구가 많은 관악구는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겪어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했는데요. 한창 수해 복구에 힘써야 할 시기에 서민이 즐기기 부담스러운 골프 행사를 후원했다는 사실이 가장 큰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골프 대회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거기에 수재민을 넣는다는 게 적절치 않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골프 대회를 열면 열지 왜 거기다가 수재민과 함께하는이라고 그 내용을 붙였는지 제목을 붙였는지 이해가 잘 안 됐고요. 수재민을 위한다는 어떤 그 뭐 행사의 취지나 이런 목적이나 이런 게 아무 내용이 설명이 안 돼 있더라고요. 자기네들 대회인데 거기를 수재민을 같이 포함을 수재민의 이름을 걸고 거기서 가서 그런 골프 대회를 한다는 거는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번 논란에 대해 주최 측은 어떤 입장인가요? 행사를 주관한 관악구 골프협회는 수재민과 함께한다고 문구를 넣은 건 대회를 마친 뒤 수재민들에게 성금을 기부하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대회 홍보물엔 성금을 기부하겠다는 내용도 기부 액수도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에게 골프협회 측은 성금 500만 원을 수재민에게 기부하려 했다고 뒤늦게 해명했지만 이마저도 대회 1등 상금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사실상 수재민을 이용해 자기 단체 행사를 홍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행사가 부적절하다는 구민 민원이 잇따르자 골프협회는 홍보물을 붙인 골프 연습장에 연락해 지금은 홍보물을 모두 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럼 관악구 입장은 어떻습니까? 대회를 공식 후원하는 관악구는 관악구 골프협회 등과 대회 개최와 관련해 사전에 협의를 거친 건 맞지만 홍보 방식과 문구 등 세부 사항은 관악구 체육회와 골프협회가 논의 없이 정한 거라 전혀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9년 열린 4회 대회엔 관악구청장이 직접 참석까지 한 주요 행사였는데 이번엔 대회 이름도 검토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관악구 관계자의 해명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조례에서 뭐 행정적 지원, 뭐 필요 정비 지원 그런 거 좀 했지만 포스터로 문구를 어떻게 작성을 해서 나가는지 직접적으로 주최하고 주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관악구도 YTN 취재가 시작되자 관악구 골프협회 등 골프대회 주최 관계자를 불러 모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결국 관악구는 대회 개최와 홍보 방식 등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행사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법무부는 서울 신당역 피살 사건 같은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스토킹 처벌법상 반의사 불벌죄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반의사 불벌죄 규정 때문에 수사 초기 피해자 보호가 어렵고 가해자가 합의하려고 접근해 2차 가해나 보복 범죄까지 저지르고 있다며 정부 입법으로 신속히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건 초기 수사기관이 취할 수 있는 잠정 조치에 가해자 위치 추적을 신설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새벽 부산 해운대 명물인 선착장에 있던 요트에서 불이 나 모두 3척이 불에 탔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는 40대 운전자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뻘건 불길이 선박을 뒤덮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선착장에 있던 요트에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지만 요트 한 척이 완전히 불에 타고 주변에 있던 요트 2척도 그을렸습니다. 이제 수리하려고 완장기로 완전히 끌어올려 놓은 건데 이상의 원인으로. 소방당국은 점검을 받기 위해 육지로 옮겨진 요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앞부분이 구겨졌습니다. 어젯밤 10시쯤 경부고속도로 동탄분기점 인근에서 5톤 화물차를 들이받은 겁니다. 40대 승용차 운전자는 가벼운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승용차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긴 0.147%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에는 경북 상주시 중부 내륙고속도로 낙동터널 앞에서 5톤짜리 화물차에 불이 났습니다. 40대 운전자가 신속하게 차를 갓길로 옮기고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량 뒷바퀴가 과열돼 불이 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 농성동에서는 1층짜리 가구점에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가게가 모두 불에 탔고 주변 건물 외벽이 그을렸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인천 일대에서 오토바이 날치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서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최근 미추홀구와 서구, 남동구 등에서 오토바이 날치기 사고가 일어난 것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피의자들은 늦은 밤 혼자 걷고 있는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타고 접근해 가방을 낚아챘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액은 100만 원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날치기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늦은 밤 인적이 드문 거리를 혼자 걸어 다닐 때 주위를 잘 살피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늦은 밤 해경이 바다와 갯벌 등에서 잇따라 구조 활동을 벌였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어젯밤 10시 20분쯤 인천대교 위에 사람이 서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다리 아래 갯벌에서 30대 여성을 구조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이로부터 2시간여 뒤 인천 소래포구 갯벌 안으로 남성이 들어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20대 남성을 구조했습니다. 해경은 조만간 2사람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대척점에 서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정상이 만났습니다. 타이완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두 나라 핵심 쟁점의 지지 의사를 밝히고 협력을 강화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뒤 처음으로 얼굴을 맞댄 중국과 러시아 지도자. 두 나라 핵심 현안인 타이완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화두로 올랐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중국의 균형 잡힌 입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지지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 역시 러시아의 핵심 이익이 걸린 문제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에 맞서 두 나라가 대국으로서 역할을 함께 수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中方愿同俄方一道努力，体现大国担当，发挥引领作用。
두 나라 정상은 에너지 분야를 포함한 교역 확대도 합의했습니다. 중국은 무역과 농업, 인터넷 분야 협력 강화를, 러시아는 무역과 에너지 공조 확대를 논의했다고 각각 밝혔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EU의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에 대해서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낙관했습니다. 보도에 강태욱 기자입니다.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우크라이나군이 스스로 방어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며 유럽의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앞서 유럽의회는 16억 유로 규모의 대출 집행 시작과 50억 유로, 우리 돈 7조 원의 추가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또 난민들의 피난처와 파괴된 학교들 복구를 위한 지원도 내놨습니다. And I'm happy to announce that there will be another 100 million to support schools so that the damages done by the war in those schools can be repaired in a short term. 우크라이나의 EU 가입과 관련해서는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완전한 회원국 자격을 획득하기 전이라도 유럽 단일 시장에 합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도시와 마을을 방어하기 위해 방공 시스템 지원이 최우선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Ми всі розуміємо ППО і ПРО, протиракетна оборона. Для нас це сьогодні я не знаю, як це вирішити дуже швидко, але те, що це пріоритет, 100%. 우크라이나의 거센 반격에 몰린 러시아는 미국의 무기 지원을 트집 잡았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장거리 미사일을 제공하는 것은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고 분쟁의 직접 당사자가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비디오 아트의 거장 고 백남준의 대표작인 다다익선이 3년간의 수리를 마치고 재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작품의 안정성을 고려해 하루에 2시간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뚝 솟은 모니터탑 주위로 무녀들의 춤사위가 시작되고 색색의 광선이 화면을 두드립니다. 하나둘 신호가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1,003개의 화면이 일제히 잠에서 깨어납니다. 비디오 아트의 거장 백남준의 대표작 다다익선이 3년여의 수리를 마치고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고장난 CRT 모니터 737대는 전 세계 중고 시장을 샅샅이 뒤졌고 구하지 못한 6인치와 10인치 모니터 266대는 평면 LCD로 교체했습니다. 구식의 원형에 새로운 기술이 더해지며 다시 숨 쉴 수 있게 된 겁니다. 네가 만든 건 네가 잘하니까 모니터 선정도 네가 해서 네가 갈아라. LCD가 그만큼 화질이 좋은데 편견 때문에 자꾸 CRT 하는 건데 지금 보시는 분 다 알지만은 전혀 아무 문제 없어요. 디지털 기술 도입으로 전력 소모도 크게 줄었습니다. 분전기는 기존 3개에서 5개로 늘렸고 전기 차단기 한 대당 맞는 모니터 수를 줄여 화재 위험을 낮췄습니다. 모니터에 뜨는 영상은 상영 시간이 끝날 때마다 일일이 바꿔 끼워야 했던 테이프와 DVD를 거쳐 모두 디지털로 전환됐습니다. 다다익선의 수리 복원 과정에 영상기술 변천사가 고스란히 담긴 셈입니다. 기존 CRT 모니터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앞으로의 보존과 관리는 더 큰 과제입니다. 지속적으로 중고 모니터나 새 모니터들을 확보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고요. 또 다른 신규 디스플레이 연구를 지속해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작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영상 상영을 일주일에 나흘, 하루 2시간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지난 3년간의 수리 과정을 담은 백서도 발간해 미디어 아트 보존의 경험을 공유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연일 늦더위가 이어지더니 서쪽 지방으로는 11년 만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2011년 이후 11년 만에 내려진 이례적인 9월 중순의 폭염특보인데요. 북상하는 태풍 남마돌 앞자리에서 유입되는 뜨거운 수증기와 그리고 동풍 효과가 더해지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 주말까지 서쪽 지방으로는 체감 온도가 33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후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더위가 점차 누그러지겠지만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제주도와 영남 해안은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태풍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서쪽 지방은 산발적인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부터 경기 북부와 서해안에 최고 60mm 이상,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내일 새벽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또 대기가 불안정한 호남과 영남에도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고 습도까지 높아져 더욱 후텁지근하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남, 호남 곳곳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 29도, 대전 31도, 전주는 32도까지 오르며 다소 덥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14호 태풍 남마돌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현재 태풍 남마돌은 강한 세력으로 발달한 채 일본 오키나와 동남쪽 해상에서 북상 중인데요. 다음 주 초반 일본 규슈 북부에 상륙한 뒤 일본 열도를 따라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의 세력이 워낙 강해서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제주도와 남해안, 영남 동해안은 태풍의 직간접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특히 영남 해안을 비바람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순간 초속 3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과 최고 120mm의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상으로도 최고 10m의 거센 물결이 일겠고 제주도는 폭풍 해일 피해까지 발생할 위험이 무척 큰 상황입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태풍 정보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슬입니다.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